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훈계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야겠죠.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을 보일 때 따라가게 되고,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6장 4절의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돕고 또 끊임없이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반부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면 믿음으로 세우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의 감정이 상하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도 하고 또 저렇게 하라고 다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 나와 자녀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의 생각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다그치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하여 부모를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성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책은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자녀를 다 양육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일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성격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순히 어린 자녀들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 큰 자녀들, 성인이 된 자녀들, 더 나아가 부부 간의 관계에도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다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백용, 송지혜 부부인데요.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28년 된 부부가 쓴 책인데요. 아빠는 서울대를 나왔고 엄마는 연세대를 나왔습니다. 둘 다 UCLA 출신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 양육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아빠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 10여 년간 나는 한마디로 나쁜 아빠였다. 왜 나쁜 아빠가 되었느냐? 아이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아이들을 다그치고 가르치고 훈계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빠를 집안의 폭군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저자가 그렇게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공부를 해보니 아내나 자녀들이 문제가 많은 줄로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바라기만 했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족을 불행으로 이끌었던 무면허 운전사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의 성격에 맞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저자는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두 가지 착각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둘째는 부모가 자녀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생긴 모습대로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앞에서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격에는 편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잘 안 되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편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신이 나서 더 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강요당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성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 또 물어보세요. 내 성격이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처음 보면 잘 모르지만 오래 지냈는데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기본 전제가 뭐냐? 성격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격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이다.
내향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외향적인 성격이 좋습니까? 내향적인 성격이 좋습니까? 외향적인 성격은 내향적인 성격보다 외향적인 성격이 좋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뿐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이 성공하기 좋습니까? 내향적인 성격이 성공하기 좋습니까?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하겠죠.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알고 그 성격을 잘 활용하면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향적인 사람이나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가 외향적이면 내향적인 자녀들을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향적인 부모는 외향적인 자녀를 보면 천방지축, 어디로 뛸지 모르는 산만한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격은 어떻다고요? 자기중심적이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와 다른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철저히 성격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다 보면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격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편한 성격이 있고 나에게 불편한 성격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성격의 사람을 만나면 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지내면 왠지 불편합니다. 그만큼 성격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나와 비슷한 성격의 환경에서는 편함을 느끼지만 나와 다른 성격의 환경에서는 힘들고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니까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도 참기가 힘들어지고 또 까칠하게 대하게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성격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부부관계 또 교우관계, 동료관계, 자녀관계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전 오늘 MBTI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MBTI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건데 저는 25년 전에 MBTI 검사를 했어요. 자, 제 MBTI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어떻게 16개 유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구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저의 MBTI는 ESFJ입니다. ESFJ. 아닐 것 같죠? 맞습니다. 이 MBTI, 미국인 엄마와 딸인 브릭스와 마이어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니셜을 따서 마이어스의 M, 브릭스의 B를 이니셜로 사용하여 MBTI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E하고 I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감각형인가 직관형인가, 다르게 말하면 현실형인가 이상형인가 이렇게 해서 S와 N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 T하고 F죠. 그리고 판단형인가 인식형인가, 다시 말하면 정리형인가 개방형인가를 기준으로 J하고 P로 나눕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향형과 내향형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인데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는지를 잘 관찰해 보면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면 힘이 솟는 사람이 외향형입니다. 반대로 혼자 조용히 쉬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내향형입니다. 자, 여러분은 외향형입니까 내향형입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외향형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의외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향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내향형은 손 들라고 하면 안 들 수도 있어요. 내향형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금세 힘들어하고 집에 들어와 눕기를 좋아합니다. 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면 에너지가 다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외향형은 집에 있으면 에너지가 다 빠집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만나고 놀아야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자녀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향형은 생각보다는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오고, 내향형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형 아이들은 되게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향형의 부모가 내향형의 자녀를 보면 속이 터집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다그치면 아이는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말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외향형 아이들은 행동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면 뭐 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손부터 듭니다. 외향형 자녀와 내향형 자녀가 집에서 놀다가 뭘 깨뜨렸어.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화를 냅니다. 누가 했어? 그러면 외향형 아이는 바로 손들고 내가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꾸중을 듣습니다. 거짓말한 것하고 깬 것하고. 둘 다 깼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장난치다가. 그렇게 말이 앞선다는 얘기죠. 외향형 아이들은 남에게 관심이 많고, 내향형 아이들은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향형 아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고 합니다. 남 앞에 나서기가 힘들어요. 누가 무엇이든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싫고, 나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는 것도 싫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향형 분들. 예.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잘 있다가도 무대에 서야 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선생님이 무엇을 시킬 것 같으면 긴장이 되어 땀이 난다고 해요. 이게 내향형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외향형 부모님들은 내향형 아이들을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향형 자녀가 신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내향적인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시키면 안 하겠다고 하고 뭘 해도 느릿느릿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향형 엄마가 볼 때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을 내어도 타일러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응? 고집이 세다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향형 아이들은요, 비록 어리더라도 개인 생활이나 요구를 존중해 줘야 한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많은 것을 캐묻지도 말고, 허락 없이 자녀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고, 싫어하는 눈치면 강요하지 말고,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이처럼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이해해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아이들을 잘 도울 수 있고 노엽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내가 낳은 자녀여도 어떤 자녀는 외향적이고 어떤 자녀는 내향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향형 엄마가 외향형 자녀를 대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향형 아이들이 열심히 드럼을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드럼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 신이 나서 자랑을 하는데 엄마는 그저 웃고만 있습니다. 내향형 엄마가. 엄마가 흐뭇해서 웃는 거죠. 그런데 외향형 아들은 답답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향형 아이들에게는 즉시 반응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힘들다더니 이번에는 열심히 했나 보구나. 뭐라고 칭찬을 하시던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아이가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할 텐데 그저 말 없이 웃기만 하면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반응이 없거나 느린 경우를 싫어해요. 외향형 아이들은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기 때문에 내향형 부모는 그런 아이들이 힘들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책은 얘기합니다. 엄마는 금방 생각이 안 난단다.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보고 내일 저녁까지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저녁에 외향형 아이는 질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 그만큼 성격이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외향형입니까? 내향형입니까? 제 얘기를 듣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알고 있지만 그 아이의 성격에 맞게 다가가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강요를 했다면 그 아이는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또 싫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정리형 아이, 개방형 아이, 다시 말하면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꼼꼼한 정리형 아이, 잘 적응하는 개방형 아이. 자, 이 정리형과 개방형은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인데요. 이 말 그대로 정리형 아이들은 자기의 주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한 아이들입니다. 개방형 아이들은 주변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잘 맞추어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정리가 잘 안 된 사람들이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정리형에 가까운 것 같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개방형인 것 같다. 예. 늘 자유분방하다 이거 집이. 예. 책상이 막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다. 예. 내향적인 분들은 손을 거의 안 드실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려주기 싫은 거죠. 정리형 아이들은 조직적이거나 정리가 잘 되어 있거나 계획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대체로 정리정돈도 잘하고 시간도 잘 지킵니다. 반면에 개방적인 아이들은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정리형 아이는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깔끔한 아이고 개방형 아이는 잘 못 챙겨도 순발력으로 위기를 넘어가는 아이입니다. 정리형 아이는 계획을 정하고 그 순서대로 해야 편리하고 개방형 아이는 이것저것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정리형 아이는 시간이 늦으면 힘들어하고 시간이
개방형 아이는 시간이 늦어도 느긋해요. 정령 아이는 하던 식대로 하기를 원하고, 개방형 아이는 새로운 방법이 좋은 아이입니다. 정령 아이의 언니가 있고 개방형 아이의 동생이 있습니다. 개방형 아이는 아무 데나 놔두기 때문에 물건을 찾으러 가면 없어. 그러니까 정령 언니에게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개방형 아이는 언니에게 신뢰를 잃었어요. 왜? 빌려가면 주지를 않아. 그래서 몰래 빌려갔는데 갔다가 놔도 아무렇게나 놓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요. 왜? 정령은 딱 정해진 곳에 놓는데 개방형 아이는 그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몰래 필요하니까 가져갔다가 놀 때는 제자리에 놔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는 거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정령과 개방령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정령입니까? 개방령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령입니까? 아니면 개방령입니까? 정령 부모가 개방령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리정돈이 안 되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느긋하게 시간 안 지키는 것도 인정해 주고, 내 방식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 줘야 이 아이가 그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을 잘 개발하고 또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감을 사용하는 현실형 아이와 의미를 추구하는 이상형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형 아이는 감각형이고 이상형 아이는 직관형입니다.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이상형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현실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형의 사람들이 이상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형은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반면에, 이상형은 보이는 것 이면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로 기억해요. 자, 여러분은 현실형입니까? 이상형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감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또 맛이나 냄새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세상을 배워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형 아이들은 육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미나 가능성을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맛있게 익은 사과가 얼마나 요즘 비싼지 모릅니다. 금사과. 안 먹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굳이 먹으려고 하니까 더 비싼 것 같아요. 자, 맛있게 익은 사과, 비쌀 때 더 먹고 싶고 더 맛있게 보이잖아요. 이 맛있게 익은 사과를 볼 때 현실형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이렇게 오감을 통한 정보가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아마 75%는 현실형일 겁니다. 근데 25%는 이상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것을 넘어서서 백설공주를 생각하고 마녀로 변신한 나쁜 여왕도 생각합니다. 생각이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과거에 기분 나빴던 생각이 나면 갑자기 기분이 상해 주변 사람을 당황하게 합니다. 엄마가 사과를 딱 건네줬어요. 그런데 그 사과를 보는 순간 사과에 얽힌 안 좋은 생각이 나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이상형은 대부분 자기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를 주었는데 화를 내는 아이의 모습에 엄마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이상형인 것 같다, 이상형인 자녀가 있는 것 같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상형은 현실형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생활 방식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그리고 정령이냐 개방형이냐, 이것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맞추어 가게 된답니다. 그런데 생각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오래 살아도 이게 잘 안 맞춰져서 갈등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아,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살수록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살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크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화를 내기도 하지만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잘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실형과 이상형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T하고 F인데요, 합리적인 사고형 아이와 사람의 마음에 민감한 감정형 아이가 있습니다. 사고형은 의사결정할 때 원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평한 기준을 찾으려 하지만, 감정형은 인간관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고형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감정형은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고형 아이들, 사고형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거 맞아, 이거 틀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감정형 아이들은 따라서 합시다. 이거 좋아, 이건 싫어,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 사고형 아이들이 가장 힘든 때는 언제냐? 부모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입니다. 동생과 싸우면 잘잘못은 가리지도 않고 일단 먼저 우는 감정형 동생만 챙기는 엄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고형이 볼 때는. 그래서 사고형 아이는 비록 어린 나이일지라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동생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사고형 아이가 볼 때 감정형 부모는 존경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감정형 아이들은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애정이 먼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조건 신뢰합니다. 이처럼 사고형과 감정형은 다른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사고형에 가까운 것 같다. 나는 감정형에 가까운 것 같다. 네, 다 안 들어 지금. 관심이 없으시죠? 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E라 그랬잖아요. E. 외향형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ES. S가 아까 뭐였습니까? 현실형이죠. 그 다음에 ES, F. 뭡니까? 감정형이. 그죠?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저도 봐야 알겠어요. 적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외향형이고 감각형, 다시 말하면 현실형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에 있어서 감정형이에요. 저는 감정형입니다. 사고형이 아니고 F고. 그 다음에 생활 양식, 선호하는 삶의 패턴에 있어서 판단형이 아니고 인식형. 다시 말하면 정리형입니다. 개방형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 목사님 성격이 이상하네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 잘못 들은 겁니다.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형 아이들은요, 하나만 잘해도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사고형의 아이들은요, 다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한 것이 보여도 지적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답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고형의 사람들은 원칙적이고 공평하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도 견뎌내요. 반대로 감정형들은 갈등 관계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져주는 것이 낫겠다, 갈등하느니 안 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오늘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책을 읽어보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경청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청하기. 미국의 사회학자 메르비안이 의사소통할 때 말로서 전달되는 것은 7%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조나 억양, 음성입 38%, 비언어적 몸짓으로 전달하는 것이 55%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조나 억양이나 몸짓이나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경청이란 많이 듣는 것인데 말이 많으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들으려면 듣는데 80%, 이야기하는데 20%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고 칭찬하라. 아, 그랬구나.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너 참 정직한 아이구나.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라는 거죠. 지시하기보다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가 깨닫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알려줘야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좋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의 말과 생각과 속마음을 잘 경청해서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장점을 격려하고 수시로 칭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쳐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 지시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가 자기를 진심으로 인정한다고 느끼고 깊은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아, 나와 다르구나. 내 아이들도, 내 배우자도, 내 가까운 동료들도 나와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